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이게 여기 보시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하는 게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로 보면 단연코 1등이, 그러니까 꼴찌죠, 꼴찌. 거꾸로 얘기하면 1등이라는 거예요. 출산이 제일 낮은 걸로 1등이라는 거고, 가계부채 수준도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여러분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빠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기 우리의 그 소위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피 이런 소위 주가지수로 봤을 때도 지난 5년 동안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그 사이에 미국의 그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100% 이상 이렇게 막 성장을 했거든요. 왜 이런지 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나라의 GDP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라가 1년 동안 그 나라가 생산해낸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산 요소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노동, 두 번째 자본, 그리고 자연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왜 노동력이 계속 감소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노동력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그게 이제 기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자본 축적을 더 이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술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지 못하는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인구 고령화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 거의 건설 투자만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정말 최첨단, 소위 디지털 기술로, 디지털 산업으로 완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그 고령화 수준은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1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OECD로 보면 한 평균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를 빨간색 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현재는 그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여기 일본,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 그리고 이탈리아,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 그리고 스페인,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지금 2030년 정도 이전에 스페인을 추월하고, 그리고 조만간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일본도 추월해서 우리가 2050년 되기 전에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노인 국가가 될 거다, 노인국이 될 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냐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게 오래 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너무 낮다. 이게 OECD 국가 평균으로 나타낸 그 출산율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소위 가임기 여성, 19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아이 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70년대에는 한 4.5명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게 80년대 오면 1.5명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미 OECD 평균을 이미 하회합니다. 이게 80년대 넘어서면.
그러더니 이걸 회복을 못해요. 90년대 가서 잠깐 회복하는 줄 타다가 계속 미끄럼탈 타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우리 2022년에 0.78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한 0.7명 정도 겨우 턱걸이 했거나 말거나 올해는 0.7명도 못 지키고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OECD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현재는 1년에 한 12만 명 정도 줄어드는데 조만간 이게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나중에는 100만 명씩도 줄어들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60년대 처음 경제 성장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5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5천만 명이 넘어서 2배가 넘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즐겼는데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인구가 막 감소하고 있다. 이게 조만간 2,500만 명까지 다시 또 예전 상황으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좋은 거야. 땅덩어리 좁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생산할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 총수로도 줄어들고 그 비중으로도 줄어든다. 총수는 2018년부터 비중은 10년부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생산 연령 인구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GDP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동력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뭐예요? 자본을 증가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력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인구 고령화가 되면 소위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렇게 저희의 연구 결과도 말씀드렸어요. 인구 고령화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나쁘게 만드냐. 하나는 생산 연령 인구 자체를 줄어들기도 하지만 총요소 생산성 그 자체를 감소시킨다. 왜요? 사람들이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면 젊은 사람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혁신적 그런 사고를 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수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떨어진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게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생산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이 하는 것을 완전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소비 수요가 얘들이 창출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밥을 먹기를 해요, 여행을 다니기를 해요, 뭐 옷을 입어요, 아니면 영화 구경을 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의 총인구 줄어들고 제일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생산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소비 수요가 살겠어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자꾸 위축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인구 보너스 그게 이제는 인구 재앙, 인구 보너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국제경쟁이 감소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성장이다. 그동안 특히 최근 지난 한 10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주택 가격,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가 아니라 3배 올랐어요. 이게 막 3배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투자가 전부 그쪽으로 막 집중이 된 거예요.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 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투자, 그 무슨 투자? 건설 투자. 거기로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크게 차이도 없어요.
여기 최근에 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이 지금 100%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소위 얘기하는 지방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됐는데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다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 총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된 숫자가 이미 100%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수도권도 96.6% 거의 100% 수준이에요. 서울만 이게 한 94%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게 자꾸 뭐 그 1가구 2주택에도 중가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분가를 해버려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그냥 한 가구인데 그냥 부모 자식이 그냥 아직 그 분가할 만한 그러한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자식들한테 분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최근에 사실 서울 같은 게 주택보급률이 약간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1가구 1주택만 가능케 하고 그 이상 뭐 2가구 뭐 이렇게 보유하면 소위 뭐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중과하는 정책을 쓰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러면 분가시키마 너희가. 그래서 하나는 자식한테 갖고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분가하는 상황을 만들고 또 실제 분가를 하고 무주택 상황이 딱 되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분가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 집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위 레버리지를 막 끌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집값을 막 띄우고 동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막 늘어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거예요. 이게 60년대 때는 막 거의 0% 수준이다가 이거 어디까지 하면 100% 수준을 넘었어요. 2022년에 105% 이게 IMF 자료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요. 그 옆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된 거 보세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최근에는 한 74%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GDP 대비 가계 총 부채 수준이. 근데 이게 한때 100% 수준까지 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하냐면 2007년 그리고 8년.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때 소위 미국에서 그냥 너희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영끌이를 해라. 돈을 빌려가지고 너도 나도 소위 얘기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이 그냥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신용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 돈을 빌려줘가지고 막 가계부채를 막 그래서 이 GDP 대비 100%까지 끌어올렸다가 이게 풍 터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이미 왔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90년에 소위 얘기한 버블이 꺼지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주식 버블이 꺼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왔잖아요. 그때도 여기 보세요. 급격하게 90년까지 뭐가 됐어요? 가계부채가 막 증가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수준이 한 70% 수준 남짓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터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심각하다. 또 하나 지금 이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막 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막 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가계부채 수준이 62%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5% 수준인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이게 여기 보시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하는 게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로 보면 단연코 1등이, 그러니까 꼴찌죠, 꼴찌. 거꾸로 얘기하면 1등이라는 거예요. 출산이 제일 낮은 걸로 1등이라는 거고, 가계부채 수준도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한 3등, 4등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위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이게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테니 내 돈 너한테 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예? 전세금이 다른 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그게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제 자료가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만든 자료예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투자 잘하잖아. 정말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투자가 뭐 소비가 우리나라 한 48% 정도 되고요. 투자가 무려 32% 정도, 32%. 그리고 정부 지출이 한 19%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가? 자, 이거 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투자 속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설 투자가 있고요.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지적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쉽게 그냥 R&D 투자. R&D 투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건설 투자가 단연코 제일 많아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건설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나 보세요, 이거. 우리가 2000년대 초만 해도요, 보세요, 여기. 건설 투자가 설비 투자하고, 물론 그때도 더 많았지만, 지금에 비해서 어쨌든 월등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 설비 투자, 지적 재산물 투자도, 지적 재산물 투자도 계속 증가했지만, 이 건설 투자가 너무 빠르게 지금 증가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줄여서 저는, 얘를 설비 투자와 지적 재산 생산물 투자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우리가 아파트만 짓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파트 안 지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서 주택가격이 더 높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급은 새 아파트를 져서만 공급이 아니라 헌 아파트 있잖아요. 이미 있는 아파트들을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 내놓게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 말씀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어떤 그러한 이유로서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투자가 그래 국내 투자는 그렇다 쳐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2022년에 304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규모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반대로 얘는 거의 들어오는 거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게 ODI라고 하는데요. 이게 들어온 거 FDI보다 3배 이상 많다. 이게 계속 더 증가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어떤 투자 수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치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 IRS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우리 소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최첨단 소위 반도체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은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은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기술 투자도 거기 당연히 따라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내부에 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정말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버블로 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가계가 많이 빌려온 그 부채 때문에 그걸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또 언젠가 또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또 GDP 생산 여력이 또 줄어들고,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대차 대조표 불황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또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부분 과잉 투자 때문에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주택가격만 계속 띄우니까 이게 바로 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어떤 빈부격차도 불러온다. 왜? 결국은 좋은 집들은 다 대부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장년층, 노년층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이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이게 바로 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을 빠르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또 국제 경쟁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힘없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결국 어떻게 해요? 기술 개발해야 되고 우리 노동력을 정말 질적 수준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게, 현재는 우리가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년 그러한 역사 동안 세 번의 초거대 혁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10,000년 전쯤에 시작했던 농업혁명, 두 번째가 18세기 중요에 시작했던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혁명이다. 근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산업사회의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학교하고 군대하고 교도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공통점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학교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대학도 당연히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미국으로 박사과정 유학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 담장이 없더라고요. 교문이 없는데 여기 정문이 어디예요? 정문을 몰라요. 네? 담장도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담장이 있어야 되나요? 그건 거기에 별도의 보안시설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높게 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고도 담장이 없어요. 네? 그 군대가 그렇잖아요. 높은 담장을 못 빠져나가게. 교도소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가둬서 키우고 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또 공통점이에요. 교도소,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죄수들은 군대, 선임관, 장교라든가 아니면 자기 선임관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군대잖아요. 또 하나, 학교. 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선생님 시키는 거, 야 이거 중요해 밑줄 쫙 쳐. 그래서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그 점수 몇 점 차이로 해가지고 어느 학교 가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 서가지고 대학 가고 그게 그냥 평생 그게 그 사람의 계급장이 되고 그게 바로 학벌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뭐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 사람들이 결국은 졸업장 딸라고 하지 거기 가서 뭐 서울대 가니까 뭐 아니면 뭐 연고대보다 정말 더 우수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내가 더 우수한 교육을 받을 거야. 그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분야마다도 다 다르거든요. 제가 있는 강원대학교도 저도 제가 거기에 교수로 있지만 저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도 저는 많은 공동연구하고 같이 제가 충분히 우수한 학생 키우고 연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딱 서열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학벌을 따기 위한 졸업장 따기 위한 그런 경쟁밖에 안 되고 또 그런데 교수는 대학만 얘기하면 미국이나 소위 하는 전 세계 우수 대학과 비교하면 경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저는 교육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무조건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원도 안 하고 제재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전 세계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학 순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거든요. 이거 보시면 20위권에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제1위 뭐 옥스퍼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MIT, 하버드 뭐 이런 대학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중국 대학이 2개 들어와 있어요. 칭화대, 북경대,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가 19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까지 찾아보려니까 여기 87위까지 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대가 62위, 예? 연세대가 76위, 카이스트가 83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 위에 보세요. 중국 대학들, 싱가포르 대학들, 홍콩 대학들, 일본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다 위에 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에 있는 자료인데 그게 그러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 자료 보니까 2014년하고 10년 사이에 서울대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카이스트가 다 순위가 도로 밀렸어요. 싱가포르 대학들은 도로 막 올라갔어요. 예? 정말 심각하다. 제가 어제 사실은 그 ADB에서 일하는 그 박동현 박사라고 저하고 친한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 UCL에서 박사학위 하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난양 테크니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테뉴어 받고 교수하다가 ADB로 옮겼는데 아시아 개발은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자기가 테뉴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학은 정말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난양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같은데 이게 어때요? 순위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느 학교가 우수하냐, 좋은 학교냐, 이건 뭘로 따져요? 우리가 계속 뭘로 따져요? 입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따져요. 교수 수준으로 따지지 않고 입학생들의 성적으로 따지는데 그것도 암기해가지고 수능 성적 해가지고 줄 세운 거 그거 가지고 학교 성적을 학교의 순위를 매기니까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고 그것이 우수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R&D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흥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 꼭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